32년간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모은 전재산 4억 원. 저는 따뜻한 태국 치앙마이에서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처음 6개월은 순조로웠어요.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콘도 임대료도 꼬박꼬박 들어왔죠. 그런데 바트와 환율이 30%나 급등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월 550만 원이던 연금이 실질적으로 400만 원이 되었고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져 2천만 원의 치료비를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1억 원만 건지고 귀국해 관악구 고시원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환율 리스크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숙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수간호사로 32년을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중환자실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생사가 오가는 공간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죠. 20대 젊은 나이에 시작해서 50대 중반까지 제 인생의 전부를 그곳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93년 입사 당시 월급은 68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그때는 그것도 감사했어요. 여자가 전문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것 자체가 축복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부모님께서는 간호사가 되라고 권유하셨지만 저는 처음엔 교사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간호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환자들을 돌보며 회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거든요. 32년 동안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연애를 안 했냐고요? 아니요,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간호사라는 직업이 결혼 생활과 양립하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밤낮이 바뀌는 근무,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 늘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하는 환경. 연인들은 처음엔 이해해 주다가도 결국 지쳐갔습니다. 저도 선택해야 했어요. 직업이냐 사랑이냐? 저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2022년 봄 병원에서 명예퇴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60세가 되는 해였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샘 근무 후 다음 날 낮 근무를 이어가는 게 20대 때처럼 쉽지 않았거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결렸습니다. 그래도 버틴 건 환자들 때문이었어요. 저를 믿고 의지하는 분들을 두고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명예퇴직금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과 예금을 합치면 3억 7천만 원 정도였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최대한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사라고 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평생 병원 안에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따뜻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국민연금은 32년간 꼬박꼬박 납부해서 월 5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대략 500만 원 정도였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서울에 계속 산다면 월세나 관리비를 빼고도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2022년 여름 후배 간호사 하나가 퇴직 축하 겸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치앙마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부모님이 은퇴 후 치앙마이에서 지내시는데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물가도 저렴하고 한국 사람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다고요. 특히 의료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걱정 없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치앙마이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치앙마이 한인 생활 영상을 보고 부동산 정보도 검색했어요. 콘도를 사서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는 임대하면 월세 수입도 생기고 작은 카페를 하나 운영하면 심심하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연금에 카페 수익까지 더하면 정말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022년 가을 치앙마이로 탑사를 떠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한인 밀집 지역을 둘러보고
부동산도 알아봤습니다. 님마네민 로드 근처가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 식당과 카페가 즐비하고 디지털 노마드들도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보여준 콘도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각각 1억 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2억 6천만 원으로 괜찮은 투자처럼 보였습니다. 카페 창업 비용도 알아봤습니다. 한인 상가에 작은 브런치 카페를 내려면 대략 7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인테리어와 장비, 초기 운영 자금까지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니 콘도 2채에 2억 6천만 원, 카페 창업에 7천만 원, 합쳐서 3억 3천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남은 7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두면 되었어요. 2022년 12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32년간 중환자실에서 헌신한 제 인생, 이제는 따뜻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계획을 이야기하자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멋지다고 했고 어떤 분들은 위험하다고 말렸어요. 특히 병원 선배 한 분이 해외 의료보험을 꼭 들라고 조언했는데 저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32년간 병원에서 일하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왔고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았거든요. 2023년 새해가 밝자마자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퇴비자 신청을 위해 은행 잔고 증명서를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32년 동안 모아둔 물건들을 정리하고 작은 원룸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커졌습니다. 3월 초순 마침내 치앙마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서울의 쌀쌀한 날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택시를 타고 님마네민 로드로 향하는 내내 창밖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이국적인 사원들과 야자수, 여유로운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치앙마이에 도착한 첫 주는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임시로 머물 숙소를 잡고 본격적으로 콘도 매매 절차를 진행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한국 교포 2세대로 치앙마이에서 15년째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험이 풍부해 보였고 무엇보다 한국말이 통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중개인이 추천한 콘도는 님마네민 로드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지은 지 5년 정도 되었고 관리 상태가 깔끔했어요. 각 유닛은 55제곱미터 정도로 침실 하나에 거실과 주방이 분리된 구조였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전망이었어요. 12층과 13층에 있는 두 개의 유닛 모두 도이스텝 산이 보였습니다. 가격은 유닛당 400만 바트였습니다. 당시 환율이 1바트당 36원이었으니 한국 돈으로 1억 4,400만 원 정도였어요. 답사 때 들었던 1억 3천만 원보다 약간 올랐지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유닛을 합치면 2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3월 중순 콘도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외국인도 콘도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이 좋았어요. 단 건물 전체 면적의 49%까지만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원하는 유닛들은 외국인 쿼터 내에 있었습니다. 계약금으로 각각 40만 바트씩 80만 바트를 지불하고 2주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잔금 지불을 위해 한국에서 송금 절차를 밟았습니다. 해외 부동산 구매를 위한 외화 송금이라 은행에서 여러 서류를 요구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송금 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이틀에 걸쳐 2억 8,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수수료만 60만 원 정도 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4월 초 드디어 콘도 두 채가 제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등기소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뿌듯했어요.
32년을 일해서 마련한 제 자산이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로 생긴 거니까요. 12층은 제가 거주할 곳이었고 13층은 임대를 놓기로 했습니다. 임대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중개인이 디지털 노마드 커뮤니티에 광고를 냈더니 사흘 만에 연락이 왔어요. 미국인 프리랜서 개발자였는데 장기 임대를 원했습니다. 월 임대료는 3만 바트로 정했습니다. 당시 환율로 한국 돈 108만 원 정도였어요. 보증금은 2달치인 6만 바트를 받았습니다. 콘도 정리가 끝나자 본격적으로 카페 창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인 상가 밀집 지역에서 적당한 가게를 찾기 시작했어요. 님마네민 로드 근처 작은 골목에 15평 정도 되는 빈 매장이 있었습니다. 전에 태국 음식점이었던 곳인데 주인이 방콕으로 이사를 가면서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권리금은 없었고 월세만 3만 5천 바트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126만 원 정도였어요. 보증금은 석 달치인 10만 5천 바트를 내야 했습니다. 위치가 마음에 들었어요.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면서도 한인들이 자주 찾는 카페들과 가까웠습니다. 4월 중순 가게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몇 군데 있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 전체 공사비가 150만 바트 정도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5,400만 원이었습니다. 바닥 공사, 벽면 페인트, 주방 시설, 테이블과 의자, 조명까지 전부 포함한 금액이었어요. 커피 머신과 주방 장비는 따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중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40만 바트에 구입했고 그라인더와 블렌더, 냉장고 등을 합쳐서 30만 바트가 들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2,5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갔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직 예산 범위 내였으니까요. 5월 한 달은 공사 기간이었습니다. 매일 가게에 나가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벽은 화이트와 베이지 톤으로 깔끔하게 마감하고 창가 쪽에는 높은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브런치 카페 컨셉이라 주방 공간을 넓게 잡았어요. 에그 베네딕트나 팬케이크 같은 메뉴를 만들 수 있게요. 메뉴 개발도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서양 브런치를 결합한 퓨전 메뉴를 생각했어요. 김치볶음밥에 계란 프라이를 얹은 브런치, 불고기 샌드위치, 한국식 토스트 등이었습니다. 커피는 기본적인 에스프레소 메뉴 외에 태국 현지 원두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5월 말 드디어 카페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영수기즈 브런치로 정했어요. 간판도 예쁘게 나왔고 내부도 아늑하면서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총 투자 비용을 계산해 보니 카페 쪽으로 7,2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콘도 2억 8,800만 원, 카페 7,200만 원, 합쳐서 3억 6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남은 돈은 4천만 원 정도였어요. 6월 초 영업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광고도 올리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어요. 오픈 첫날은 긴장되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문을 열었는데 10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관광객 부부였어요. 불고기 샌드위치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맛있다며 다음에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매출은 6천 바트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21만 6천 원 정도였어요.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연 지 2주가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오는 한국인 교민 부부, 점심때마다 찾아오는 디지털 노마드 청년들, 주말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하루 매출이 6천에서 8천 바트 정도였는데 한 달이 지나자 만 바트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7월 들어서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효과가 컸어요. 젊은 손님들이 음식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걸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김치볶음밥 브런치가 인기 메뉴였어요.
계란 프라이를 반숙으로 올리고 아보카도를 곁들인 게 외국인들한테 특히 인기였습니다. 직원도 한 명 고용했습니다. 현지 태국인 여성이었는데 28살의 솜차이였어요. 영어를 잘했고 무엇보다 성실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재료 준비를 도와주고 손님 응대도 잘했어요. 월급은 15,000바트로 정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54만 원 정도였는데 현지에서는 괜찮은 급여였습니다. 카페 운영이 안정되자 생활도 여유로워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콘도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7시에 카페로 출근했어요. 오후 4시쯤 되면 손님이 뜸해져서 그때 잠깐 쉬었다가 저녁 6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은 주로 근처 한식당에서 먹거나 직접 장을 봐서 요리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한인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치앙마이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원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었고 연금이나 임대 수입으로 생활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치앙마이 생활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어요. 8월 중순쯤에는 카페 매출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 평균 12,000바트 정도 나왔고 한 달이면 36만 바트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1,296만 원이었어요. 여기서 재료비가 10만 바트, 직원 급여 15,000바트, 월세 35,000바트, 전기세와 수도세 등 기타 비용이 2만 바트 정도 나갔습니다. 순수익은 약 10만 5천 바트 정도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378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콘도 임대 수입 108만 원, 그리고 연금 500만 원을 합치면 한 달 수입이 986만 원이었어요. 지출은 식비와 생활비로 200만 원 정도였으니 한 달에 786만 원씩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해보니 1년이면 9,432만 원을 모을 수 있었어요. 9월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조금씩 시원해졌습니다. 치앙마이는 11월부터 2월까지가 건기라 가장 쾌적한 시기였어요. 관광객들도 그때 가장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수기를 대비해서 메뉴를 몇 가지 더 추가했어요. 팬케이크 종류를 늘리고 샐러드 메뉴도 만들었습니다. 10월 초에는 카페 2층을 추가로 임대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현재 1층만 쓰고 있었는데 2층까지 확장하면 좌석을 더 늘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단은 현재 규모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장은 1년 정도 지켜본 후에 결정하기로 했어요.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서울에서 일할 때는 항상 피곤했는데 여기서는 충분히 쉴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피곤하지 않았고 저녁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운동도 했습니다. 체중도 3kg 정도 빠졌어요. 스트레스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10월 말쯤 한인 모임에서 만난 교민 한 분이 부러워했습니다. 카페도 잘 되고 콘도 임대 수입도 있고 연금까지 나오니 정말 완벽한 은퇴 생활이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2년을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이대로만 가면 10년 후에는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1월 초 성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관광객이 확연히 늘었고 카페 매출도 덩달아 올랐어요. 하루 15,000바트를 넘기는 날도 생겼습니다. 주말에는 자리가 없어서 손님들이 기다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2층 확장을 고려했던 게 후회될 정도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따뜻한 날씨, 여유로운 생활, 안정적인 수입. 제가 꿈꾸던 은퇴 생활 그 자체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32년을 고생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11월 중순 카페 오픈 6개월을 기념해서 작은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을 초대해서 디저트를 무료로 제공했어요. 모두들 축하해주고 앞으로도 잘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콘도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와인을 한 잔 마셨습니다.
도이수텝 산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이곳에 온 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1월 말쯤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모임에서 만난 교민들이 환율 이야기를 하더군요. 바트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환율은 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요. 몇 원 정도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12월 들어서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1바트가 36원에서 38원으로 올랐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다시 내려가겠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환율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올라갔습니다. 12월 중순 환율이 40원을 넘었습니다.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제 연금은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이었는데 바트화로 환전하면 예전에는 13만 8천 바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2만 5천 바트밖에 못 받았어요. 한 달에 13,000 바트, 한국 돈으로 52만 원이 줄어든 셈이었습니다. 카페 운영비도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재료들이 있었거든요. 김치, 고추장, 된장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니 이 재료들의 원가가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10만 원어치 재료를 사면 278만 바트였는데 이제는 250만 바트밖에 못 샀습니다. 직원 솜차이의 월급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5,000 바트는 변함없었지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예전엔 54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60만 원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6만 원 올라간 셈이었습니다. 12월 말 환율은 42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6원이나 오른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6원이 17% 가까이 되었습니다. 연금 실수령액을 다시 계산해 보니 바트화로는 11만 9천 바트밖에 안 되었어요. 12월 한 달 동안 13,000 바트에서 11만 9천 바트로 19,000 바트나 줄어든 겁니다. 한국 돈으로 80만 원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 80만 원이 증발해버린 느낌이었어요. 저축 계획도 흔들렸습니다. 예전엔 한 달에 786만 원씩 모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700만 원 정도밖에 못 모았습니다.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마음이 무겁였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42원 근처에서 움직였어요. 한인 모임에서 만난 교민들도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분들은 더 심각했어요. 어떤 분은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카페 수입이 있으니 버틸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수익도 예전만 못했어요. 성수기가 끝나가면서 관광객이 줄기 시작했거든요. 1월은 건기 막바지라 아직 괜찮았지만 2월부터는 더울 것 같았습니다. 더우면 관광객이 줄고 그러면 매출도 떨어질 게 뻔했습니다. 2월 중순 카페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10,000바트 정도로 떨어졌어요. 11월에 비하면 30% 이상 감소한 셈이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30만 바트로 줄어들었고 순수익은 7만 바트 정도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294만 원이었어요. 연금과 카페 수입, 콘도 임대료를 합쳐도 800만 원이 안 되었습니다. 생활비를 빼면 저축은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예전에 비하면 180만 원이나 줄어든 거였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2천만 원 넘게 손해보는 셈이었습니다. 3월 들어서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율이 또 올랐어요. 4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제 연금 500만 원을 환전하면 11만 4천 바트밖에 못 받았습니다. 12월에 비해서도 5천 바트나 줄어든 거예요. 실질 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콘도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계산을 했어요.
이대로 가면 1년에 7천만 원 정도밖에 못 모을 것 같았습니다. 투자금 3억 6천만 원을 회수하려면 5년이 넘게 걸릴 텐데 그동안 환율이 더 오르면 어떻게 하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3월 말 교민 한 분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65세의 남성이었는데 연금으로만 생활하던 분이었어요. 환율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치앙마이에 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그분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불안해졌습니다. 환율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전략하고 열심히 일해도 환율이 오르면 소용없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해외에서 사는 건 환율 리스크를 항상 안고 가는 거구나. 왜 진작 이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4월 초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말랐고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어요. 소변도 자주 받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치앙마이는 4월부터 6월까지가 더운 계절이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시야가 흐릿해지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32년간 병원에서 일했으니 이 증상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당뇨였어요. 정확히는 당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간 거였습니다. 4월 11일 치앙마이 시내에 있는 한 종합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람병원이라는 곳이었는데 현지에서는 괜찮은 시설이라고 들었어요. 접수를 하고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사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322였어요. 정상 수치가 100 이하인데 3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11.5%였고요. 의사는 즉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합병증이 시작된 것 같다고 했어요. 입원 수속을 밟으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해외 의료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병원 선배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저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32년간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당뇨는 조용히 찾아온 거였습니다. 입원비 견적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입원에 대략 15만 바트라고 했어요. 한국 돈으로 660만 원이었습니다. 검사비와 약값, 병실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660만 원이라니. 한 달 저축액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게 뻔했어요. 실명할 수도 있고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입원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4인 병실을 배정받았고 곧바로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입원 첫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32년간 환자들을 돌보던 제가 이제는 환자가 된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수없이 많은 당뇨 환자들을 봤습니다.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투석 받으러 오시는 분들. 제가 그런 처지가 될 줄은 몰랐어요. 입원 3일째 카페가 걱정되었습니다. 솜차이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혼자서 카페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솜차이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불안했어요. 주방 일까지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 텐데. 결국 그날부터 카페는 커피와 간단한 음료만 팔기로 했습니다. 입원 5일째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이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왼쪽 눈의 망막 혈관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라 레이저 치료로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치료 비용이 또 5만 바트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220만 원이었어요. 입원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혈당은 어느 정도 조절되었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해야 했습니다. 병원비는 최종적으로 17만 바트가 나왔습니다. 견적보다 2만 바트 더 나온 거예요. 한국 돈으로
748만 원이었습니다. 레이저 치료비 220만 원을 합치면 968만 원이었어요. 거의 1000만 원이 병원비로 나간 겁니다. 비상금으로 남겨둔 4천만 원 중 4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카페로 돌아왔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출이 바닥을 쳤어요. 브런치 메뉴를 팔지 못하니 하루 매출이 4천 바트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2만 8천 바트, 한국 돈으로 123만 원이었어요. 직원 월급과 월세를 빼면 적자였습니다. 5월 들어서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기운이 없었고 주방 일을 하면 금방 지쳤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도 혈당 조절이 쉽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카페 운영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전처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기가 힘들었어요. 오후 2시쯤 되면 너무 피곤해서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솜차이에게 오후 시간을 맡겼지만 주방 일까지는 무리였어요. 결국 브런치 메뉴 종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5월 매출은 20만 바트로 떨어졌습니다. 순수익은 4만 바트밖에 안 됐어요. 한국 돈으로 176만 원이었습니다. 연금과 콘도 임대료를 합쳐도 7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생활비와 약값을 빼면 저축은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6월 초 다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정기검진이었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했어요. 약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 약값이 10,000바트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44만 원이었어요. 매달 이 돈이 추가로 나가는 겁니다. 그날 밤 콘도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1년에 5천만 원 정도밖에 못 모을 것 같았어요.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7년이 넘게 걸릴 텐데 그동안 건강히 버티겠어요? 환율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해외 의료 보험을 들지 않았을까? 왜 건강검진을 미루었을까? 6월 중순부터 카페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 새로운 카페가 들어온 거예요. 체인점이었는데 규모가 컸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인테리어도 세련되었어요. 가격도 저희보다 저렴했습니다. 아메리카노가 60바트였는데 저희는 80바트였거든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그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디지털 노마드들이 그랬어요. 하루 종일 노트북을 하는 사람들인데 시원한 에어컨과 와이파이가 중요했습니다. 저희 카페는 에어컨이 작아서 더운 날엔 시원하지 않았어요. 전기료를 아끼려고 약하게 틀었거든요. 7월 매출은 15만 바트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달보다 5만 바트나 줄었어요. 순수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월세와 직원 월급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적자였습니다. 제 생활비를 카페에서 보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8월 초 솜차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월급을 제때 못 줄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솜차이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결국 2주 후에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8월 중순부터 혼자서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기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커피를 만들고 간단한 음식도 준비하고 설거지도 해야 했어요. 오후쯤 되면 혈당이 떨어져서 어지러웠습니다. 매출은 더 줄었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 서비스 속도가 느려졌고 손님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8월 한 달 매출은 12만 바트였습니다. 적자가 커졌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까먹는 장사였습니다. 9월 초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카페를 정리해야 할 때였어요. 한인 커뮤니티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권리금 3천만 바트에 내놓았는데 연락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2주 후 2,500만 바트로 내렸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9월 말 결국 권리금 없이 그냥 인수인계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교민이 관심을 보였는데 장비만 인수하고 싶다고 했어요. 장비 가격으로 1,000만 바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4,400만 원이었어요. 처음 투자한 7,200만 원의 절반에 6%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10월 초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날 단골 손님 몇 분이 찾아왔어요. 아쉽다고 했고 건강 잘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 4개월의 꿈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이제 콘도를 팔아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어요. 두 채 모두 매물로 내놓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개인이 시세를 알아보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치앙마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제가 산 가격은 유닛당 400만 바트였습니다. 중개인은 지금은 300만 바트도 받기 힘들다고 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25%나 떨어진 거였어요. 두 채 합치면 600만 바트, 한국 돈으로 2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2억 8,800만 원에 샀는데 2,400만 원 손해보는 겁니다. 10월 중순 매물을 내놓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250만 바트로 가격을 낮춰도 반응이 없었어요. 11월 말 중개인이 제안했습니다. 200만 바트의 급매로 내놓으면 팔릴 수도 있다고요.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12월 초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매달 관리비와 생활비로 돈이 나갔고 약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비상금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 채를 200만 바트에 팔기로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8,800만 원이었어요. 12월 중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태국인 구매자였는데 투자 목적이라고 했어요. 돈을 받고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카페 정리 금액 4,400만 원, 콘도 한 채 8,800만 원, 합쳐서 1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3억 6천만 원 투자해서 1억 3,200만 원 건진 거예요. 2억 2,800만 원을 날린 겁니다. 남은 콘도 한 채는 계속 매물로 나와 있었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12월 말 중개인에게 맡겨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어봐야 돈만 까먹을 뿐이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2024년 12월 28일 인천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귀국이었어요. 콘도를 정리하고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게 별로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과 사진첩, 그리고 상처뿐인 마음. 치앙마이를 떠나는 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2025년 1월 3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뼈를 애는 듯 추웠어요. 치앙마이의 따뜻한 날씨에 익숙해진 몸에는 더 혹독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 버스를 타고 관악구로 향했어요.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관악구 봉천동에 고시원을 하나 알아봤습니다. 월세 35만 원짜리였어요.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이 전부였어요.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습니다. 32년을 일해서 이런 곳에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첫날 밤 고시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남은 돈을 계산해 봤어요. 콘도 매각 대금과 카페 정리 금액 1억 3,200만 원, 비상금 잔액 2천만 원, 합쳐서 1억 5,200만 원이었습니다. 4억 원 가까이 있던 돈이 1억 5,200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연금은 계속 나왔습니다. 월 500만 원이었어요. 고시원 월세 35만 원, 생활비 100만 원, 당뇨 약값 40만 원, 건강보험료와 각종 공과금 30만 원을 빼면 355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한 돈이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월 내내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싫었어요.
사람들을 마주치기가 두려웠습니다. 32년을 성실하게 일한 간호사가 이렇게 실패하다니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핸드폰도 꺼놨어요. 병원 동료들한테 연락 오는 게 싫었습니다. 2월 초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어요. 60세인데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했습니다. 1억 5,200만 원으로 20년을 살 수는 없었어요.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60세 여성을 뽑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경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원에서는 젊은 사람을 원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요양보호사였어요. 2월 중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알아봤습니다. 간호사 경력이 있으면 단기 과정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했어요. 40시간 교육에 실습 8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교육비는 50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이 50대에서 60대 여성들이었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위로가 되었습니다. 3월 초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간호사 경력 덕분에 어렵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생긴 거예요. 60평생에 새로운 자격증을 따다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재가요양 등 여러 곳에 지원했어요. 사흘 만에 재가요양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니 센터장이 반가워했습니다. 대학병원 수간호사 출신이면 능력은 검증됐다고 했어요. 4월 초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6시간씩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돌봐드리는 일이었어요. 식사 준비하고 목욕시켜 드리고 말벗도 대어 드렸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어요. 중환자실 수간호사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보람도 느꼈습니다. 32년간 익힌 간호 기술이 여기서도 유용했어요. 욕창 관리, 혈압 측정, 약 복용 지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5월 들어서면서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연금 500만 원에 요양보호사 월급 200만 원 합쳐서 700만 원이었어요. 지출을 200만 원 이내로 줄이니 한 달에 5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면 6천만 원이었어요.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 혈당 조절이 잘 되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히 운동하고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했습니다. 저녁에는 일찍 자려고 노력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몸이 회복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6월 어느 날 치앙마이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은 콘도가 팔렸다고 했어요. 200만 바트에 팔렸다고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8,800만 원이었어요. 송금 수수료를 빼고 8,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손에 있는 돈이 2억 3,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4억 원에서 절반으로 줄었지만 그래도 감사했어요. 이 돈으로 60평을 이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규칙적으로 일하고 저축하면 70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관악산이 보였어요.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겠죠. 실패했지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2025년 10월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에 익숙해졌고 맡은 어르신 5분과도 정이 들었어요. 그중 한 분은 85세 할머니셨는데 저를 딸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도 다시 시작했으니 잘 될 거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관악산 둘레길을 산책했어요.
걸으면서 치앙마이에서의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첫 번째 실수는 환율 리스크를 간과한 거였습니다. 바트화가 30% 가까이 오를 줄 몰랐어요. 연금의 실질 가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걸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살려면 환율 변동에 대비해야 하는데 저는 너무 안일했어요. 환율은 제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해외 의료 보험을 들지 않은 거였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지만 당뇨는 조용히 찾아왔어요. 병원비로 1,000만 원 가까이 나간 게 결정타였습니다. 만약 보험이 있었다면 그 돈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병원 선배의 조언을 무시한 게 후회되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경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치앙마이에는 카페가 너무 많았어요. 한인 밀집 지역에만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체인점이 들어오면 작은 개인 카페는 버티기 힘들다는 걸 몰랐습니다. 시장 조사를 더 철저히 했어야 했어요. 네 번째 실수는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한 거였습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었어요. 독신으로 살면서 의지할 가족도 없었고 친구들도 멀리 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군가와 상의했다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혼자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중요한 건 앞으로였어요. 저는 여전히 60세였고 건강도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힘도 남아 있었고요. 11월 어느 날 병원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어요. 망설였지만 결국 나가기로 했습니다. 관악구 작은 식당에서 만났는데 후배는 제 얘기를 다 들은 것 같았어요. 위로의 말은 하지 않고 그냥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후배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선 거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았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에 살지만 매일 일하러 나갔고 저축도 하고 있었습니다. 20억을 잃은 게 아니라 1억 5천만 원을 지킨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월세 35만 원짜리 고시원에 살지만 2년 후면 작은 원룸이라도 전세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5년 후면 조그만 아파트도 살 수 있을 거예요. 70까지 일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32년을 병원에서 일한 제게 요양보호사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치앙마이의 따뜻한 날씨와 여유로운 삶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삶도 나쁘지 않아요. 사계절이 있고 익숙한 언어가 있고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외는 로망이었지만 결국 집은 여기였던 거예요. 환율 리스크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해외 의료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꼭 누군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2억 원을 잃고 배운 교훈입니다. 지금 저는 매일 어르신들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에요. 60 넘어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